철늦은 계절의 비행, 장편. 제1장, 새벽의 궤적.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말숙은 눈을 떴다. 노년의 잠은 얕고도 박했다. 천장에 얼룩진 도배지를 잠시 바라보던 그녀는 삐걱거리는 관절을 달래며 몸을 일으켰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방 안에는 아들의 고른 숨소리 대신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기계적인 컴퓨터 펜 소음이 가득했다. 말숙은 겉옷을 걸치고 거실로 나갔다. 모니터 앞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45의 아들, 동철. 그의 눈등은 펄했고 피부는 햇빛을 보지 못한 식물처럼 창백했다. 밤샜니? 말숙의 낮은 물음에 동철은 대답 대신 마우스를 거칠게 클릭했다. 아, 좀. 나갔다 오면 잘 거야. 신경 좀 끄라고. 말숙은 씁쓸한 침을 삼켰다. 30 무렵 첫 직장을 그만둘 때만 해도 동철은 금방이라도 다시 일어설 것처럼 당당했다. 하지만 한번 꺾인 무릎은 좀처럼 펴질 줄 몰랐고 어느덧 세월은 15년이라는 시간을 잡아먹었다. 말숙은 부엌으로 향했다. 낡은 가스레인지 불꽃이 푸르스름하게 피어올랐다. 아침을 먹지 않는 아들을 위해 김치찌개를 넉넉히 끓이고 분홍 소시지를 계란물에 입혀 부쳐냈다. 이것이 그녀가 아들에게 건넬 수 있는 유일한 대화법이었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 말숙은 창밖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셨다. 공항 환경미화원 8년차. 사람들은 이곳을 여행의 설렘이 시작되는 곳이라 말하지만 말숙에게 공항은 지워도 끝이 없는 타인의 흔적을 지우는 노동의 현장이었다. 말숙 언니, 오늘 안색이 영 안 좋네. 좀 쉬어가면서 해. 동료 순옥이 건네는 커피 한 잔의 말숙은 겨우 웃어 보였다. 쉬긴 뭘 쉬어. 내 손놀림 늦어지면 화장실 바닥에 발자국 남는데. 사실 말숙의 가슴께는 며칠 전부터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다. 무언가 꽉 막힌 듯한, 혹은 안에서 무언가 갉아먹는 듯한 기분. 하지만 그녀는 대걸레를 더 꽉 쥐었다. 아들이 언제든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든든한 밥 한 끼 해줄 수 있는 돈을 벌어야 했다. 제2장, 신기루의 값어치. 사건은 말숙이 가장 고단했던 화요일 오후에 터졌다. 퇴근길, 집 앞 골목에는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길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번쩍이는 크롬 휠과 매끄러운 곡선. 빌라촌의 남루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리고 그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다름 아닌 동철이었다. 이게 다 뭐냐? 말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철은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리며 위기양양하게 웃었다. 엄마, 내가 말했지? 나도 이제 사업 시작할 거라고. 거래처 사람들 만날 때 차가 후지면 계약이 안 돼. 이건 일종의 투자야. 말숙은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장롱 깊숙이 보관해둔 낡은 통장. 그 통장에는 그녀가 파출부 일을 하고 식당 설거지를 하고 이제는 공항 바닥을 닦으며 모은 전 재산이 들어있었다. 아들의 장가 미천이자 자신의 마지막 수에 같은 돈이었다. 통장을 펼친 말숙의 눈앞이 하얘졌다. 7,200만 원이었던 잔고는 1,100만 원으로 쪼그라들어 있었다. 너 미쳤구나.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거실로 뛰어나온 말숙이 아들의 팔을 붙잡고 절규했다. 동철은 기찬 타는 듯 팔을 뿌리쳤다. 아, 진짜. 내가 훔쳤어. 빌린 거지. 나중에 사업 대박 나면 10배로 갚아준다니까 왜 그래? 그리고 엄마 비밀번호 아빠 생일로 해놓은 게 잘못이지. 아직도 그걸 안 바꾸면 어떡해? 말숙은 거실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아들은 자기가 쓴 돈이 어머니의 시간이라는 것을 몰랐다. 새벽 4시의 추위와 락스 냄새에 짓물러진 손가락과 무시당하며 굽혔던 허리의 무게를 그는 전혀 가늠하지 못했다. 나가거라.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말숙의 생전 처음 보는 고함의 동철은 칫 소리를 내며 차키를 챙겨 집을 나갔다. 그날 밤 말숙은 불 꺼진 거실에서 홀로 피를 토하듯 기침했다. 손바닥에 묻어난 검붉은 핏자국을 보며
그녀는 직감했다. 아들의 신기루를 채워주느라 자신의 생명줄이 다 타버렸음을. 제3장 식어버린 약속. 열흘 뒤 말숙은 여느 때처럼 공항 화장실 바닥을 닦고 있었다. 가슴의 통증은 이제 칼로 베는 듯한 날카로움으로 변해 있었다. 동료들은 병원에 가보라고 성화였지만 말숙은 어제 체해서 그래라며 웃어 넘겼다. 아들이 집을 나간 지 열흘째였다. 연락 한 통 없던 아들에게서 저녁 무렵 짧은 메시지가 왔다. 집에 가는 중 배고파. 올 때 시장 치킨 좀 사와 늘 먹던 거. 그 무심한 한 줄에 말숙의 마음은 녹아내렸다. 자식이란 그런 존재였다. 6천만 원을 날려버리고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배고프다는 한마디의 앞치마를 두르게 만드는 존재. 말숙은 서둘러 퇴근 카드를 찍고 시장으로 향했다. 어머니, 오늘도 치킨 2마리요. 응, 우리 아들이 배가 많이 고픈가 봐 바삭하게 좀 튀겨줘요. 말숙은 갓 튀겨진 치킨 봉투를 품에 안았다. 따스한 온기가 가슴에 닿자 통증이 잠시 멎는 듯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말숙은 걸음을 재촉했다. 아들이 기다린다. 따뜻할 때 먹여야 한다.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였다. 갑자기 눈앞에 가로등 불빛이 수천 개의 조각으로 흩어졌다. 중력이 사라진 듯 몸이 붕 떴다. 말숙은 쓰러지는 순간에도 품 안의 치킨 봉투를 놓지 않으려 힘을 주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봉투는 아스팔트 위로 떨어져 나갔고 노란 기름 종이 사이로 치킨이 쏟아졌다. 빗물에 젖어가는 치킨 위로 말숙의 의식이 흐릿해졌다. 동철아, 밥 먹어야지. 그것이 말숙이 어둠 속으로 잠기기 전 마지막으로 붙잡은 생각이었다. 제4장, 락스 냄새와 분유 냄새 사이, 과거 회상. 병실의 매캐한 소독약 냄새는 동철을 아주 오래전 기억의 습기로 안내했다. 동철이 7살이 되던 해, 그 집의 공기는 늘 살얼음판 같았다. 아버지는 일찌감치 밖으로 돌았고 가끔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를 훈장처럼 달고 왔다. 그 밤도 그랬다. 아버지는 안방에 버젓이 다른 여자를 들였고 거실에서는 천박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린 동철은 무서움에 떨며 이불을 뒤집었었다. 그때 말숙은 울지 않았다. 그녀는 어린 동철의 귀를 두 손으로 꼭 막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었다. 동철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엄마 심장 소리만 듣고 자자. 응. 말숙의 품에선 늘 락스 냄새와 고소한 분유 냄새가 섞여났다. 낮에는 남의 집 화장실을 닦고 밤에는 아들의 끼니를 챙기느라 손마디가 퉁퉁 부어오른 여인.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면서도 그녀가 집을 나가지 못한 이유는 오직 하나, 내 자식끼 안 죽이고 키우겠다는 그 무식하고도 거룩한 고집 때문이었다. 동철이 대학에 합격하던 날, 말숙은 공항 화장실 구석에서 홀로 도시락을 까먹으며 울었다.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자신의 어금니 3개가 흔들리는 줄도 모르고 일했던 세월이었다. 동철은 그날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는 대신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갔다. 어머니의 희생은 그에게 당연한 배경음악이었을 뿐 주인공의 대사는 아니었다.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원래 잠이 없고 원래 찌개 건더기보다 국물만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병상 옆에 엎드린 동철은 어머니의 손등에 박힌 검은 검버섯을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그것은 세월이 남긴 훈장이 아니라 아들이 갉아먹은 어머니의 생명줄이었다. 제5장, 한평의 사투, 밤샘 간호묘사. 두 달이라는 시한부 선고 이후 병실의 밤은 낮보다 길고 잔인했다. 6인실 병동의 커튼 하나로 가려진 한평 남짓한 공간. 동철은 보조 침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구겨 넣은 채 밤을 지새웠다. 새벽 2시, 정적을 깨는 것은 말숙의 가느다란 신음이었다. 암세포가 뼈 마디마디를 갉아먹는 통증이 올 때면 말숙은 잠결에도 침대 난간을 손톱이 하얗게 질리도록 움켜쥐었다. 엄마, 약 들어간다. 조금만 참아. 응, 조금만.
동철은 벌떡 일어나 무통 주사 버튼을 눌렀다. 약 기운에 취해 잠시 진정된 말숙의 이마 위로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다. 동철은 젖은 수건을 짜서 어머니의 얼굴을 닦아냈다. 한때는 자식의 기저귀를 갈아주던 부드러운 살결이 이제는 고목나무 껍질처럼 메말라 있었다. 어느 밤에는 말숙이 갑자기 구토를 시작했다. 검붉은 위액이 환자복과 동철의 팔 위로 쏟아졌다. 비위가 약했던 예전의 동철이라면 인상을 찌푸렸겠지만 지금의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손으로 오물을 받아냈다. 오히려 어머니가 수치심을 느낄까 봐 서둘러 웃음을 지었다. 엄마, 이거 봐, 나 이제 이런 것도 잘 치워. 우리 엄마 아기 됐네, 그치? 말숙은 힘겹게 눈을 떠 아들을 바라보았다. 미안하다. 동철아, 이 늙은 게 짐이 돼서. 그런 소리 하면 나 진짜 화낼 거야. 나 어릴 때 엄마는 이거 수천 번도 더 해줬잖아. 나 이제야 효도할 기회 얻은 거니까 뺏지 마. 동철은 어머니의 마른 발바닥을 정성껏 주물렀다. 혈액순환이 안 되어 얼음장처럼 차가운 발. 그는 자신의 셔츠를 벗어 어머니의 발을 감싸고 제 가슴팍에 품었다. 자신의 체온이 조금이라도 전달되기를, 그래서 단 1분이라도 어머니가 고통 없는 꿈을 꾸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올 때면 동철의 눈등은 짓물러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그는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가 영영 깨어나지 않을 것 같아 그는 기계음처럼 들리는 어머니의 얕은 호흡 소리를 숫자로 세며 밤을 지켰다. 그것은 속죄의 시간이었고 동시에 45해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하지 않았던 어머니라는 한 여자의 고독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시간이었다. 병원 옥상에서 바라본 도시는 화려했다. 누군가는 저 불빛 아래서 내일의 여행을 계획하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저녁을 먹을 것이다. 동철은 편의점 앞벤치에 앉아 식어버린 삼각김밥을 씹었다. 목구멍이 꽉 막혀 잘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문득 자신이 빼앗아간 6천만 원을 떠올렸다. 그 돈이면 어머니가 화장실 청소를 몇 번이나 더 해야 했을까? 몇만 개의 변기를 닦아야 모을 수 있는 액수였을까? 계산하려 할수록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 그는 복도 전광판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몰골을 보았다. 면도하지 못한 수염이 거칠고 옷에선 묘한 약 냄새가 났다. 하지만 그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평생 해온 일이라는 것을 이제야 피부로 배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6장, 유언, 가슴에 새긴 문장들. 어머니의 의식이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던 어느 깊은 밤이었다. 통증 완화제 덕분에 잠시 고통의 파도가 잦아든 시간, 말숙은 떨리는 손으로 옆에 앉은 동철의 손등을 덮었다. 그녀의 손은 이제 온기보다 서늘함이 더 컸지만 아들을 쥐는 힘만큼은 생의 마지막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듯했다. 동철아, 나 죽거든. 너무 오래 울지는 마라. 말숙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었다. 동철은 어머니의 손에 얼굴을 묻은 채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엄마. 이제 겨우 나랑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기로 했잖아. 조금만 더 버텨줘. 말숙은 힘겹게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 멀리 공항 활주로의 유도등이 반짝이는 하늘을 향해 있었다. 내가 그 공항 화장실 바닥을 닦으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니? 사람들이 신은 구두만 봐도 저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설레는지 다 보이더라. 나는 그 신발 자국들을 닦으면서 기도했어. 우리 아들 앞길도 저 사람들처럼 반짝반짝 닦아주고 싶다고. 내 허리가 휘는 만큼 내 길은 평탄해질 거라고 믿었어. 말숙은 잠시 숨을 몰아쉬었다. 통장에 남겨둔 돈. 그거 내가 차 산다고 가져갔을 때 사실 엄마는 돈보다 내 마음이 더 아프더라. 내가 얼마나 기가 죽었으면 그랬을까 싶어서. 동철아, 엄마는 한 번도 내가 원망스럽지 않았다. 내가 내 아들로 태어나준 것만으로도 나는 애 인생이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라.
미안함은 독약 같아서 사람 마음을 갉아먹는단다. 그것은 유언이라기보다 차라리 축복에 가까웠다.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온 아들의 어깨에서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주려는 어머니의 마지막 배려였다. 동철은 그날 밤 어머니의 가슴팍에 머리를 기대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어머니의 심장 소리는 불규칙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리듬으로 아들을 다독이고 있었다. 제7장 낡은 작업화와 원짜리 지폐, 유품 정리. 어머니가 한 줌의 재로 변해 납골당에 안치된 후 동철은 홀로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달려드는 것은 어머니의 채취였다. 락스 냄새와 오래된 섬유 유연제, 그리고 부엌 한 구석에 남은 멸치 육수의 향기. 주인이 사라진 집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고 그 정막은 동철의 폐부를 찔렀다. 동철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안방 장롱을 열었다. 그곳엔 화려한 옷 한 벌 없이 구멍난 양말과 무릎이 튀어나온 내복 몇 벌이 전부였다. 장롱 구석에서 발견된 것은 어머니가 공항에서 신던 낡은 작업화였다. 앞코가 다 까진 검은색 운동화.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밑창은 종이장처럼 얇아져 있었고 그 안쪽엔 어머니의 발 모양대로 굴곡이 생겨 있었다. 동철은 그 신발을 가슴에 안았다. 신발 안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깔창을 들어보자 그 밑에 비닐로 정성스럽게 쌓인만 원짜리 지폐 몇 장과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우리 동철이 혹시 엄마 없을 때 배고프면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 비상금이야. 동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자신의 발바닥이 짓물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혹시라도 아들이 굶을까 봐 신발 밑창에 돈을 숨겨두었던 것이다. 그만 엉권 지폐에는 어머니의 땀 냄새와 공항의 먼지, 그리고 지독한 사랑이 배어 있었다.